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중국 거를 그냥 못 쓰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은연중에 상대방의 전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도와 중국은 앙숙이에요.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 위력을 아니까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돌아가면서 분쟁이 생길 거다. 회담한다고 줄 똑바로 걷다고 국경선이 해결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라는 걸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관세 전쟁 끝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가 총 145%, 그걸 맞받아치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관세가 125%거든요. 그런데 보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말고 중국에게 펜타닐 문제를 삼아서 20%를 부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한 부분에 중국이 맞받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30%를 남기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보편관세 10%만 남기고 상호간에 115%를 유예한 거죠. 서로 90일간. 그런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한 것만 원상으로 잠시 90일간 휴전을 하자라고 한 거지 기존의 관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휴전을 하는 것도 약간 이제 완화를 하는 거는 분명하죠. 더 이상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미중 서로에게도 유리하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포션이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DP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소비를 또 45%를 하는 나라란 말이죠. 200개 나라 중에 이 두 나라가. 이게 계속 싸우면은 국제 경제에도 영향이 가니까.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고지고대로 중국한테 보고하려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네. 중국도 그렇게 맞받아치는 이유가 저거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게 지난번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다른 부분을 두고는 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상계 관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네. 상계 관세라는 거는 상계한다라는 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관세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해서 상쇄시키는 관세라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제품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왔다. 네. 그러면 여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원가가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한 것보다 싸게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 상무부에게 중국 쟤네는 이상하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 오는데 좀 조사를 해달라. 이래서 미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최대 712%의 보조금을 받더라. 그러면 이 상계관세는 뭐냐 하면 이 물건이 100원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712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서 7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계관세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812원이 되겠죠. 일단 712%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약간 징벌적 개념
개념으로 6.5%를 더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7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예비조사 기관이다. 그러니까 예비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중국산 흑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흑연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 부분은 약간 유예를 시켜놓고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게 있어요. 이 PO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냐면은 금속을 대체한 고정밀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팔거나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는 100원에 파는데 우리 동네 와서는 60원에 판다. 그러면 이건 덤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반덤핑 관세라고 해요. 원래 100원인데 니네가 60원에 팔았으니까 40원을 내가 관세로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휴전 분위기로 가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굉장히 심한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찐 관세 전쟁은 네. 지금 시작인가요? 이게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하는 데서도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특별히 몇 개 분야는 우리가 미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화웨이 AI 칩을 쓰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다라는데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5월에 바이든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략 산업에 관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관련, 이 뭐 흑연도 다 그런 거야 관련이 되는 거지만 바이오 산업, 의약 산업 이런 것들을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 플러스 트럼프식 관세주의를 했는데 그거는 잠시 유예돼 있는 상태고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강경한 형태로 특정 분야의 산업군 또 부품 제품에서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 혹은 양쪽이 물러나거나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맛보기 끝나고 더 강하게 지금 서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 요거를 두고도 이제 이것도 협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못 물러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은 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 반도체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 정부가 만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웨이라는 기업은 미국은 국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겉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돼 있지만 상장도 하지 않았고 보통 민간 기업은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도 하지 않았고 이 이사회 의장도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뭐 공안 출신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구정 그리고 연구원의 거의 절반이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0년, 11년부터 미 의회에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화웨이가 만드는 이 소위 어센드 칩이라는 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게 아닌데 그거를 중국 거를 사서 쓰면 그러면 결국은 미국
미국 기술을 훔쳐다 쓴 거나 뭐 마찬가지다. 화웨이 제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화웨이 AI 칩을 가지고 뭔가 AI 센터도 만들고 막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중간에서 눈치 보는 많은 그 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마땅하게 자국의 기술을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대만처럼 완벽하게 최종재를 AI 하이엔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미국의 거대 기업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말레이시아에 R&D 센터를 두고 기술 연구소를 두고 이런 게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는 자기네들을 약간의 반도체의 뭐 제3의 축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볼 때 화웨이 거를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하면 중국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전혀 안 나왔지만 말레이시아가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안 한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국 거를 그냥 못 쓰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일부 중국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고사양의 그거는 아니지만 뭐 설계 이런 거는 미국들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공급해서 중국 거 안 써도 일부 미국 거를 가지고 가면 너희들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술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래서 중국의 기술적 굴기와 침투를 막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정말 그렇게 압박을 했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전후 정황을 볼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발표를 뒤집을 정도면 아무래도 압박이 있었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산 반도체 말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은 반도체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의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적인 좀 이익으로 이렇게 좀 같이 갈 수도 있을까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제조 능력 여기에 뭐 많이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의 이런 노광 장비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도 예를 들어서 소부장 산업도 이제 일본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핵심 원료들은 또 중국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히토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이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이 그거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뭐 사실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른 국가한테 반도체 패권을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나 삼성이 그걸 딱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SK나 삼성한테 기대면서 미국이 그걸 끌고 갈 거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미 IRA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다가 만들어라 공장을. 네. 애리조나, 텍사스에 이들 기업이 간 거고. 물론 반도체 설계를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은 최고봉을 달리고 있지만 설계만 잘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주로台湾의 TSMC가 많이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칩의 설계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SK에서 만드는 HBM2라는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놓은 그 고대역 메모리 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주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게 대체제가 다 있는 데서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 미국
회사가 우선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만회를 할 수가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자신들의 목표대로는 안 오지만 저런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화웨이의 어센드 칩도 7나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범용 반도체 그래서 뭐 20나노, 30나노, 40나노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발달해 있는 거예요. TSMC나 이런 데가 뭐 2나노, 1.87나노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나 쫓아오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기에 특별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정도 시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막 계속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뭐 시스템 반도체는 TSMC 이런 구도로는 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세부적인 전략을 많이 짜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기술도 그렇고 공급망 패권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공급망 질서를 깨려고 한 게 미국이고 바이든도 그랬고 IPEF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시스템, 미국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면 그것도 모든 부분을 다 우리는 미국 편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모든 부분을 다 중국 편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일부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거를 찾아가면서 쫓아가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맘대로 우리가 이 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된 말로 CR이 맥히는 겁니다. 뭐 니네 맘만 들으면 다른 거 사서 쓰면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특히 반도체나 이런 걸 둘러싸고 AI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간의 경쟁으로 완전히 압축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AI 3대 강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등은 지금 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력과 3등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중 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질문 제가 바꿔볼게요. 저희 서두에 미국이 흑연, 2차 전지 배터리 많이 들어간 중국산 배터리 흑연에 정부 보조금 받아서 했으니까 가격 8배로 올려라. 관세 8배 부과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전에는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힘든 게 아니 기술력은 우리도 뭐 더 앞서거나 뒤서거나면서 대등할 수 있는데 중국은 막 보조금으로 덤핑을 치니까 가격이 도저히 안 돼서 시장 수요를 뺏겨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요 기회에 좀 어떤 대등한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배터리 방식이 달라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원가도 좀 더 비싸게 돼 있는데 중국의 CATL이라는 데가 소위 우리보다는 사양이 낮은 거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전 세계 38%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더 많았죠. 네. K 배터리가. 우리 이제 배터리 3사가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 먹히려면 세계에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CATL 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 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흑연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에 그거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지금 세계 배터리 업계 탑 10이 뭐 거의 중국으로 깔았는데 우리 포스코 계열사가 11등이에요. 11위. 가격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한 반 가격으로 중국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계 관세를 맞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해서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상대적으로 대체제로 썼더니 가격은 조금 더 줬을지 몰라도 품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하는 이런 거를 인식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국제 이 원가 체제라는 거는 계속해서 누가 더 싸냐, 가성비를 계속 따지잖아요. 그럼 가성비라는 거는 꼭 싼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니까. 주로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가격이긴 하지만 제품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면 일시적 또는 그 일시적 상황을 이용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근데 애초에 한국의 기술이 중국 기술보다 좋은 3원계 배터리 계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안 썼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계 관세가 저렇게 돼서 그게 가격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경쟁으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써봤더니 K 배터리가 최고더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좀 기술 개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통신사가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혹은 뭐 중국 이런 해커 집단들이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홍콩, 한국 이런 나라들의 통신, 금융 서비스들을 집단적으로 작정하고 공격했다 하면서 지능형 공격 해커 집단인 레드맨션이라는 곳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우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중국이나 북한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적하신 이 레드맨션이라는 해커 집단이죠. 해커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BPF 이게 버클리 파켓 필터라는 그 악성 코드예요. 이거를 옛날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해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드맨션에 의해서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 공격 대상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이전부터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이미 아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60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SKT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해놓고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뭐 사라 팔아라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보안적, 안보적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최근 몇 년간의 통화 기록 또는 그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데가 있지만 이제 중국발 공격이 제일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의 기관들 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사실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그 중국의 보안 업체들이 중국의 정부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안부와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그렇다면은 배후에 중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국가기관 인프라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걸 보면 이게 다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국가 안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공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이 산업 기술들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기사만 보더라도 아실 정도로 또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 기업의 포섭이 돼서 HBM 반도체 기술, 우리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넘기려고 했던 40대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수시로 한국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처벌이 아주 그냥 뭐 너무 허약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좀 약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경제범죄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연구하고 세팅이 된 거를 사실 뭐 설계도 한 장 가져가도 그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종이 한 장 잘 갖다 줘가지고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산업 스파이법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첩죄의 범위를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고 처벌도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간첩죄라는 거를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면서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서 더 넓게 이 소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해석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법 만든 당국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적용할 수 넓게 적용을 할 필요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간첩죄라는 거는 이거는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중국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죠. 서로 정보 빼내기, 기술 어떻게든지 좀 더 쉽게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스파이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엄벌 흐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적대 행위, 위해 행위는 주로 북한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하고 뭐 우리한테 소위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작년에 그 범위를 전 세계 대상으로 넓히는 게 통과가 됐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근절이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의 위해성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는 마지막 수단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제대로 완비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매우 비인도적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 이런 데서는 예를 무슨 건설을 하는데 건자재를 빼돌려서 밖에다 팔고 그러면 사형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국제인권 조직에서는 무자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완 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이에요. 1심으로 왜 한 번에 합니다. 대법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중국도 마약하면은 그럼 똑같은 거죠. 그쪽은 예. 가차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운송하다 걸려도 사형을 당할 판이에요. 마약 운반.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 좀 가방 좀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좋은 뜻으로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뭘 하겠지만 그렇게 걸려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부분은 법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법으로라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는데 좀 너무 적용 범위도 그렇고 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들을 제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넘기면은 정말 수십억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뭐 2년 6개월에 1년 뒤에 뭐 집행유예 이거는 이거 그렇죠. 거의 그 금전적 손해라든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흘린 땀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죠. 물론 이제 옛날 기술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절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쉽게 안 걸리면 괜찮고 걸리면 선방망이고 잠깐 살다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하고 지난달에 그 이제 오산 공군기지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공안 자녀분들 이슈를 다뤘는데 그 다음날 영상 나가고 다음날 신문을 봤더니 간첩죄 적용이 안 되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풀려났는데 다음 며칠 있다 가서 또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 기밀주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재입국 금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써 뭐 민간인이 호기심으로 가서 드론을 가지고 가고 고성능 그 소위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는 거는 전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실 빨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뭐 의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여야만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간첩법이라든가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뭐 유럽의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교수님. 유럽 의회에서 독일 연방 검찰이 밝힌 기사에 따르면 유럽 의회에 유럽 의원들 보좌관으로 침투한 중국 스파이가 수십 년 동안 뭐 10년 넘게 500건이 넘는 의회 문건을 이제 빼돌리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작정하고 지금 벌어지는 당연히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법률이 유럽의회 뭐 타국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적용을 받을 텐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이 사람도 그 중국인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취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올 때 공작원 신분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호섭을 당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명확하게 그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야죠. 다만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억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조사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의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또 그걸 가지고 중국 측과 교섭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법조항이 없다? 이건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움직여야 된다. 물론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거 한 거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네요. 정말로. 원래 그렇잖아요. 동서독이 얼마나 많은 정보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5년 정도를 문건을 빼내고 그걸 계속 했는데 눈치를 못 챘다가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암약하게 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의회 뭐 보좌관이나 혹은 기관에서도 꼭 뭐 중국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뭐 귀화 제도가 있으니까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 취안메이셔가 한국 주요 언론사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런 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한 30여 개 신문사가 한국 신문인 것처럼 해서 중국에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안 좋은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쭉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장선상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든지 다른 나라의 자국을 알리고 싶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뭐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겁을 먹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 저 나라는 버거워 또는 아우 쟤네하고는 부닥치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혼란을 주고 겁을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방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언론 홍보 업체지만 어쨌든 한글판으로 계속 사람들이 읽게 되면 중국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자국의 정책 흐름과 집권당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장 사이트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38개인가 재작년에 아마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로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거나 한국의 지역 감정, 남녀 간의 소위 젠더 문제들, 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발된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일단 나왔지만 호주나 이런 데서는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소위 보좌관을 매수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독일 연방의원도 그 크라라는 위원인데 지금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금전을 받은 게 아니냐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매우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사이트를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서울 땡땡 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국 신문사 그렇습니다. 같아요. 딱 보면 충남 뭐뭐 네. 충남 타임즈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별 그거 없이 접근을 네. 하죠. 그리고 보면은 그냥 뭐 아주 거슬리진 않거든요. 네, 그냥 맞습니다. 은연중에 이게 중국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스며들기 작전입니다. 네. 그게 인지전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심리를 동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지전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인지전도 전쟁이잖아요, 뒤에. 네.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전쟁 의지를 말살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싸워봐야 아마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부단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단한 작업.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인지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런 전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은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 선거 때 너무 경제 공약이나 뭐 이런 공약도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요 산업 기술을 보호해야 결국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이 70여 년 얼마나 어렵게 북한과 대치하면서 정말 분단의 현실에서 얼마나 어렵게 세계적인 그래도 매력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리 그 소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비롯해서 정말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피땀 여기에 엉켜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버려버린다거나 관심을 거기에서 잃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핵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이게 진짜로 말이 수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 중국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잡아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막 화제가 됐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뭐 일단 되게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그 J10이라는 중국 기종인데 라팔은 지금 아마 계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대당 한 1,500억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중국 거는 지금 300억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뭐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라팔 한 대면 5대, 6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고 특집 방송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J10이 얼마나 우수한 비행기인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실전에서 못 써봤거든요. 파키스탄은 최근 수년간 주요 무기를 전부 중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한 80% 이상을 중국에서 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J10 파키스탄에 26대인가를 아마 수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 실전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하겠죠. 네. 물론 이제 정말 뭐 1대1로 붙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분의 1, 6분의 1의 가격으로 유럽의 프랑스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몇 개 팬텀이나 랩탑이나 이런 최첨단 F-35 뭐 이런 거 빼고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라팔 전투기를 이렇게 격추를 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아니 우리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의 성능을 과시한다는 건 무기 수출과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게닝도 되는 거예요. 싼 가격으로 훨씬 5-6배 비싼 거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좋은 예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CCTV에서 특수 제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냈을 정도니까 상당히 뭐 고무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게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전투기 이슈지만, 이게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사실은 미국과 일본, 호주, 오커스라고 하죠. 더하기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부딪히는 최전선이자 사실상 대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둘만의 싸움은 아니다. 뭐 하마스 뒤에는 또 이란이 있고, 이란은 미국과 적대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인도와 중국은 원래요 앙숙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앙숙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앙숙이고, 사실은 중국이 핵을 개발하니까 저 핵 우리한테 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도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개발하니까 또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이 저거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이고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쿼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 호주, 미국은 같이 잘 가는데 인도는 또 잘 안 가요.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하고 또 친합니다. 아, 네. 러시아하고 또 친하죠. 왜냐하면 인도는 파키스탄과 앙숙이고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서로 카슈미르 고원, 뭐 지리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거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고, 거기는 세 지역이 걸려 있거든요. 인도령이 있고 중국령도 있고 파키스탄령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영토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우는데, 특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파키스탄과 회랑, 이 회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통로라는 뜻이에요. 중파키스탄 회랑 건설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도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일부는 파이프라인으로 뭐 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 바다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말레카를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허들이 많잖아요. 말레카 해역 같은 데는 특히 또 미국의 해군력이 장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남중국해는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파키스탄하고 회랑을 만들면 중동까지 그냥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고 파키스탄의 과달라항이라는 데를 이제
이제 건설해주고 그거를 또 항구로 쓸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앙숙인데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파키스탄을 밀어주면서 1대1로를 하는 거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쿼드라는 걸 만들어서 또 중국과 인도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인도를 또 일부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인도가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너희도 빨리 동참해라고 그럴 때 인도는 우리는 중립이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성토하는데도 안 했을 만큼 모디 총리가 또 이제 인도는 러시아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더라도 어쨌든 중국을 1대1로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이잖아요. 쿼드라는 게. 이 쿼드가 못 믿어서 오커스를 만든 거예요. 영국, 호주, 미국이. 그 이제 군사 조직처럼. 네. 요거는 사실 4개국 협의회, 정상협의회의 성격이 강하죠. 어쨌든 이게 미국 쪽에 있으면서 기능을 하게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도 파키스탄의 배후에는 미중 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은 중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하셨잖아요.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 이샤크 다르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한 건가요?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파키스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회랑 건설, 그다음에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런 것들을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거의 핵심은 인도 견제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말씀드린 대로 쿼드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이 쿼드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파키스탄이 매우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 접합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그 이제 충돌이 났잖아요. 충돌이 나서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면전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또 일부 중재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면은 니네 둘 다한테 안 좋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득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중재 역할을 또 약간 자임하고 나서면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소강 상태로 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우발적 성격도 강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자칫 확장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방 교환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 위력을 아니까. 그리고 확증 편향이 있죠. 저건 터지면 다 망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충돌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피해 또는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상 확장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끼리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상호 협력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전쟁 억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잘 돼 있고 군사력이 막강하면 쉽게 도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중국은 또 지속적으로 무기를 또 팔 수도 있고 참고로 우리 K9 자주포는 또 인도에서 많이 사갔잖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포격전을 많이 합니다. 국경을 둘러싸고 그럴 때마다 뭐 가끔 K9 자주포가 공을 세웠다라든지 중국산 자주포 다 깨뜨렸다 다 막 이런 거 깨졌다 뭐 이제 나오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이제 중국에도 머리 아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랑 그게 연결이 돼 있는 데거든요. 이 카슈미르가. 그리고 여기가요. 이제 산 고원이고 꼭대기에 있으니까 수원 발원지예요. 겐지스강 이런 거에 발원지잖아요. 그러면 물길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내가 잠그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농업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애매한 국경선도 아니고 애매한 분계선 정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늘 대치를 하고
하고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도 벌써 전쟁을 큰 전쟁만 전면전만 3번이란 말이죠. 뭐 47년에도 한 번 하고 65년에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옛날 동파키스탄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할 때도 71년인가요? 또 한 번 했고 중국과 인도도 국경에서 세게 싸웁니다. 그죠? 중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러시아랑도 좀 관계가 좋고 미국이랑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뭐 호주나 일본 서방 쪽만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야 했는데 요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가 되게 망신을 많이 당하고 당했잖아요. 그렇죠. 피해도 선제 공격도 먼저 피해도 당하고. 뭐 보고 예. 그럼 아무래도 군사력을 좀 대대적으로 증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인도가 강해지는 걸 또 바라진 않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는 그게 이제 우리가 거의 그 지역을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는 원래 예전에 제국이 있었고 물론 복잡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자기도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는 맹주인데 누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고 사실은 중국을 상징하는 게 용이고 인도를 상징하는 게 코끼리거든요. 네. 코끼리상, 용용, 그래서 용상의 대결 이렇게 이제 사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면서 일부 생산 기지들이 이제 인도로 가는 케이스도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인도가 완전히 대체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인도의 경제적 역량이 또 커지는 거고 그것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거기에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인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장에 전투기 잘 떨어뜨려서 막 신은 나지만 그 뒤에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특히 카슈미르 고원을 둘러싸고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돌아가면서 분쟁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명확하게 경계선, 분계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 누가 자기네들의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역사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데가 다 예전에 영국 식민지로서 있었다가 영국이 이제 급격하게 제국에서 국가 역량이 떨어지면서 식민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금거서 여기는 니네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전략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제 뒷배 아닌 뒷배들까지 다 절고 있으니까 누가 물러나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세계적인 화약고를 몇 개 지목하잖아요. 우리 뭐 한반도도 그렇고 카슈미르, 남중국해 이런 데가 복합 세력들이 얽혀 있는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남북한 양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이 뒤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도 육자회담 얘기하듯이 나머지 뭐 주변 사강이 걸려있네 마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이익 주체들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카슈미르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은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 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조금 더 인도를 더 미국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작업이 좀 더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도가 러시아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한없이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중국, 인도, 러시아가 뭉치면 난리가 나죠. 아, 이건 악몽이죠, 서방 세계.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중러는 이미 어느 정도 밀착이 나름대로 미국을 앞에 놓고는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어쨌든
어쨌든 파키스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으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폭 지원을 해가지고 막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다만 그런 균형 이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인도가 사실 이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런 게 되려면 누가 배후에서 뭐 밀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인도 뭐 인구도 세계 1위고 상당한 제조업 기반도 어쨌든 가지고 있고, 다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죠. 사실 영국 식민지하고 인도 파키스탄으로 독립할 때도 부족 형태의 토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550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카슈미르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카슈미르의 왕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질 때 힌두교도들은 인도 쪽으로, 무슬림들은 파키스탄 쪽으로 갈 때 나는 아무데도 안 가. 근데 본인은 힌두인데 국민들은 무슬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 영향,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고, 뭐 회담한다고 줄 똑바로 걷다고 국경선이 해결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엄청난 갈등과 원한이 또 예, 묵어질 계속 때죠. 나올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 문제하고 독립돼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벌써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중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인도는 또 막 일본을 되게 찾습니다. 이제 제조업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경험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한국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럼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차출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우리의 주요 수송로잖아요. 우리 수출품의 무역의 45%, 중동 원유의 7, 80%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다원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